서울에서 북서쪽으로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개성.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 위치한 개성은 해방 직후 대한민국 경기도의 관할에 속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 땅이 되었다. 고려의 수도로 500년간 번영을 누린 개성은 유서 깊은 역사 도시다. 개성시 부산동에 위치한 고려박물관. 고려시대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인 고려성균관이 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던 건물은 17세기 초에 복원됐다. 일부는 현재 유물 전시관으로 사용된다. 북한 정부의 유물 보존 정책에 의해 고려의 화려한 유물과 유적들을 소장하고 있는 고려박물관. 여기가 이관이죠? 예, 여기가 우리 박물관 진열실 제2관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네, 여기 진열된 4개로 나뉘어 운영 중인 전시관에는 고려시대의 각종 공예품이나 미술품 등 천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고려의 가장 화려한 예술품인 고려 청자에서부터 세계 최초로 제작된 금속 활자까지 대표적인 고려의 유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 실제 성인 남성의 크기로 제작된 청동상이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92년 태조 왕건릉을 확장 공사하던 중 지하에서 발견된 유물이다. 당시엔 금동불상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왕건상으로 확인됐다. 청년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왕건상은 머리에 중국 황제가 쓰던 통천관을 쓰고 있는데 8개의 해와 달이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 像야들개 해와 달을 상징한 여러한 그 조각품이 야들개 있는데 이게 팔진선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개성을 갖다 상징하는 위대한 그 장식으로서 즉 이 왕건이가 고려 태조 개성에 있는 그런 그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거 고려 국가의 이런 그 시조 왕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이 이런 조각을 갖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향이던 개경을 고려의 수도로 정했던 태조 왕건.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박물관에 중요하게 전시되어 있다. 청자로 만들어진 술잔과 꽃 문양이 새겨진 금동 허리띠 장식. 모두 왕건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에 위치한 태조 왕건릉. 그가 세상을 떠난 943년에 조성되었으나 몽골과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 인근뿐만 아니라 강화도까지 5차례의 이장을 거쳐야 했다. 충렬왕 2년인 1276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자리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 1992년 확장 발굴 조사 과정에서 왕건상이 출토되면서 이곳이 왕건릉임이 최종 확인됐다. 918년 태봉을 멸망시키고 새 왕조 고려를 개창한 왕건.
왕건은 그 다음 해인 919년 수도를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겨와 약 500년간 고려의 근거지로 삼았다. 역시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습니다만 여전히 궁의 추종 세력들로부터 많은 모방과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왕건이 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정치적인 근거지이고 고향인 개경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그가 정치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 왕건은 해상 세력 출신입니다. 따라서 그가 앞으로 고려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성강 하구에 있는 이 해상 기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개경으로서의 어떤 수도를 옮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건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개경. 개경은 북쪽의 송악산을 중심으로 오공산, 구흥산, 용수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다.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개경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그런가 하면 개경은 한강 하류와 연결되는 임진강과 해상교역의 관문인 예성강 하구에 벽난도를 끼고 있어 물류 최적지로도 손색이 없다. 태조 2년인 919년, 왕건은 세도읍 개경에 고려 왕실의 주요 거처인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송악산 남쪽 기슭 아래 고려 왕궁이 있었던 만월대 터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된 후 재건되지 못한 채 지금은 그 터만 남았다. 주춧돌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엔 신봉문이 있었다. 신봉문은 국왕과 대신들이 군사를 사열하거나 팔관회와 같은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신봉문의 기둥을 받치고 있던 주춧돌의 크기를 재봤다. 신봉문 기둥의 직경은 140cm. 이 문 전체 위에 구조물을 받치는 기둥이고 쌀이 기둥이라고 그래. 네. 쌀이 기둥. 네. 쌀이 기둥이 그렇게 큰 기둥이 있으리라고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만월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류였다는 신봉문. 주춧돌의 직경과 사이의 간격을 바탕으로 웅장했던 그 위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원래는 궁성 정문은 저 앞에 지금 저 큰 건물 있죠? 건물이 있는데 궁성 남문으로서 성평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가가 들어간다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건 없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 신봉문을 거쳐서 다음에 창한문을 지나게 됩니다. 저기 창한문. 창한문. 세 개의 문터를 지나면 본격적인 궁궐터로 들어서게 된다. 궁궐 전면에 세워진 거대한 축대. 4개의 계단이 좌우 대칭으로 늘어서 있다. 축대를 오르는 길은 33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조선의 왕궁과는 달리 고려의 궁궐은 축대를 쌓아 그 위에 지었다. 지형상으로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터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부지가 저 25만 평방. 25만 평방. 만월대는 달을 바라보기 위한 망월대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에 이름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궁궐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장대한 왕궁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사라진 시간을 증명하고 있는 만월대. 천년 전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북한의 발굴 조사에 의해 확인된 건물 배치도다. 거대한 축대 뒤로 중심 건물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서북 쪽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여러 개의 단을 만들고 자연의 지세와 조화를 이루어 전각을 세웠다. 왕궁터를 잡으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땅의 그 형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그 능선의 그 지형을 따라서 건물을 이제 안치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을 안치다 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의 규모가 더 이제 웅장해 보이면서도 또 위험 있게 보이는 거죠. 궁궐의 가장 남쪽인 이곳에는 고려 궁궐의 꽃이라 불리는 회경전이 있었다. 정사를 처리하는 정전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개경을 방문하고 지었다는 고려 도경. 당시 개경의 모습과 풍습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책이다. 서긍이 고려 궁궐을 보고 쓴 대목 중에 회경전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동서 양 계단이 붉게 칠해져 있고 난간은 동으로 만든 꽃장식으로 꾸몄으며 웅장하고 화려하여 모든 전각 중에 제일이다. 서긍은 웅장하고 화려한 회경전이 고려식의 높은 건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춧돌 배열도를 가지고 한국 고건축 전문가와 함께 회경전의 모습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밀어주기 때문에 이 길이에 가운데 기둥 2층에서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우면 그러니까 여기는 기둥이 바깥 기둥이 있고 안뚫이 기둥을 해서 안에 기둥이 있죠. 바깥 기둥은 1층만 받치는 거고요. 안에 기둥은 2층까지 가는 건데 이게 거의 직경이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높이도 배 이상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한다면 이건 2층 집. 그렇지만 2층을 사용하는 집이 아니고 2층이 튀어 있는 이런 집으로 봐서 중층 구조의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깥쪽 기둥보다 2배 정도의 큰 기둥이 안쪽으로 높게 세워진 회경전. 건물 내부의 중심이 점점 높아지는 중층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 고려박물관. 이곳에 전시된 만월대 출토 유물들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는 없을까?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새겨진 기와 막새. 당초무늬 문양의 벽돌과 동물 모양의 지붕 장식. 그리고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돌조각이 보인다.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이 돌은 기둥의 밑둘레를 장식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장식미가 뛰어난 청자 기와가 있었다. 고려 청자처럼 유약을 발라 구운 진귀한 기와다. 우리가 만월들을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고려시기 옛날 절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이러한 고려 청자기의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 시기에 보통 평민들의 집들은 사용되지 않고 특히는 중요한 건물들, 왕궁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절간들, 이 귀족들의 집들의 이러한 화려한 고려 청작이 기와를 갖다가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물로서 귀중하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도 궁궐한 정자를 청자기와로 덮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일본 와카야마 현에 있는 고야산. (120여) 개의 절이 있는 고야산은 일본 불교의 본산이다. 이곳에 고려 궁궐의 모습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한다. 취재진은 친황원이라는 작은 절을 찾았다. 이 절엔 17세기부터 보관해왔다는 귀중한 보물이 소장돼 있다. 그것은 오래전 바다를 건너간 고려시대 불화였다. 미륵하생경 변상도라는 이름의 이 불화는 고려 충정왕 2년에 그려진 것이다. 불화에 나타난 그림은 극락정토에 있는 한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륵열애의 설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는 불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 불화의 밑부분에 그려진 가상세계의 궁궐 전각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건물은 한국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적이냐 하니까 이 지붕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 중국 같으면 이것이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붕은. 예? 불화 속 전각의 모델이 고려의 궁궐이라는 것이다. 궁궐의 지붕은 청자색으로 그 형태는 기와 지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가지는 합각 지붕이다. 지붕 위에는 용문이 치미를 올려 장식하고 난간에는 동으로 문양을 넣어 매우 화려하게 꾸몄다. 일본에 있는 또 다른 고려의 불화 관경변상 서품도 인도의 왕궁을 배경으로 그렸다고 하지만 이 그림 속 궁궐의 모습도 고려의 것과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 전각의 지붕에도 역시 용무늬의 치미가 장식돼 있다. 지붕 장식 잡상은 화려한 금빛이다. 여러 개의 공포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다포식 구조의 공포도 보인다. 혹시 고려 궁궐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어떤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적인 그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했다. 고려적인 독특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화려하게 만드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쪽 목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회경전을 복원해 본다면 배흘림 기둥이 중층 구조를 이루고 꽃 문양의 원형 돌이 기둥 밑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화려한 다포식 구조의 공포가 촘촘히 들어서 지붕을 받치고 난간과 기둥 사이의 빈 공간도 꽃무늬 벽돌로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무늬의 치미는 화려한 청자 기와로 이은 합각 지붕의 끝을 장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건물 설계에 일정한 비례가 적용되고 지형 조건을 고려한 건물 배치를 볼 때 고려시대 건축 예술이 아낌없이 반영된 회경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회경전 서쪽으로는 도서관인 임천각이 위치해 있다. 회경전 뒤편으로는 왕실의 재산을 보관하던 보물창고 장화전과 왕이 국사를 논의했던 원덕전이 들어서 있다. 이후 만월 때는 고려 500년 역사를 거치며 4차례에 걸친 소실과 중건을 통해 확장된다. 만월대 주위로는 2km의 궁성이 궁궐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취재진은 궁성 밖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성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식 건물 뒤로 보이는 흰색 울타리. 아니면 이 집까지 그곳에 흙을 다져 쌓은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보이는 뚝처럼 생긴 거 궁성 동벽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4층 건물 뒤 경사면이 저거가 이제 황성 동벽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궁성 안에는 왕궁이 들어앉았고, 그 다음에 황성 구역에는 삼성육부를 비롯한 주황관청이 들어앉았습니다. 궁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4.7km의 성벽. 그것은 황성이었다. 궁궐 주위를 둘러싼 궁성과 황성 사이. 그곳에는 중앙관청과 별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별궁들은 왕의 종친들에게 내려준 궁이었다. 고려는 왕족들에게 자귀를 주고 각각 다른 이름의 궁을 하사했던 것이다. 역시 고려가 저 후광이 거처하는 곳을 황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여러 왕자들 그리고 종친들이 사용하는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 고려가 하나의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종친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봉작제도, 자기제도를 하사하는 것도 역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왕들의 호칭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의종 24년, 일본이 보물을 바치며 의종을 황제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신하들은 황제에게나 하는 만세 삼창을 외쳤으며 의종 또한 스스로를 황제라 표현했다. 경기도 하남시. 이곳에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 하남시 선법사에 있는 고려시대 마의 약사불 좌상. 93cm 크기의 불상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불상 옆으로 몇 줄의 명문이 보인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고친다는 내용이다.
태평 2년의 황제는 누구일까? 태평 2년은 바로 그 경종 2년이죠. 경종 2년이고 그 서기로는 977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학계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그 금상 황제 그를 위해서 오래 살도록 위해서 오래 산다는 그 기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갖다가 다시 중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고려의 황제는 궁궐을 나설 때 황성의 문까지 5개의 문을 지났다. 5개의 궁궐문은 천자의 나라, 즉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던 궁궐 체제다. 조선 왕조가 근정문, 홍해문, 광화문까지 3개의 문을 지났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아마 고려가 이렇게 황제국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고려가 수많은 지방 세력들을 통합해서 천하를 건국했다고 하는 강한 자부심, 이러한 것이 역시 고려가 황제국을 칭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라 하대 이후 고려 초기까지 여전히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는 일통의식이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구호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려가 비로소 삼한을 통합하고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주변에 있는 탐나, 그리고 여진, 말갈족을 통합해서 이제는 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다는 강한 어떤 자부심이 고려가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국 고려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개경의 황성체계. 고려는 한반도를 천하의 중심으로 선언한 황제의 나라였다. 고려는 삼국을 통일한 자부심으로 국가의 제도와 형식을 황제국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개성부 지리에 대한 고려사 기록을 보면 광종 11년 개개경 위황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려 4대왕이었던 광종 11년에 수도 개경의 지명을 황도라고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황제의 나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고려의 황도, 개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송악산 서북쪽,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군사지역. 취재진은 개경성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측의 동의를 구해 이곳에 올랐다. 그곳에서 개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외성을 볼 수 있었다. 고려 건국 초기에는 궁궐이 있는 왕성과 국가기관이 있는 황성에만 성곽을 둘렀다. 그러나 거란의 침략 이후 도성 방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강감찬의 건의로 외성을 쌓았다. 개성 서쪽 끝에 있는 눌리문은 몇 개 남지 않은 외성의 문 가운데 하나다. 고려 평양성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이겁니다. 말하자면 고려 평양성이 평산성 형식을 띈 도성입니다. 평산성. 말하자면 산과 평지를 이용한 이런 성입니다. 순수 평지 도서이라. 역시 개성성도 말하자면 송악산 중심이 돼서 그 여러 갈래 주위의 산들을 누설 이용해서 쌓은 평산성입니다. 총 23km. 개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외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성이다. 1009년에 시작된 외성 공사는 1029년에서 끝이 났다. 30여만 명의 인력이 동원된 20년간의 대역사였다. 개성시 부간동에 자리한 남대문. 고려 말 왜구가 기승을 부리자 방어에 불리한 외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하나의 성을 쌓았다.
개성의 고지도를 보면 송악산 서쪽 능선에서 시작해 남대문을 지나 개경 시내를 가로지르는 성벽이 보인다. 이 성이 바로 둘레 8.5km의 내성이다. 개성 시내의 한 대학 건물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성벽. 내성의 흔적이다. 조선시대에 개성의 읍성 역할을 했던 내성은 그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 개성 이제 외성이 23km라는 아주 넓은 큰 성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서 좀 방어적 부담이 좀 있겠다는 이런 것이 이제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을 이제 축조하게 됐는데 그 성벽 그 모양 자체가 반월성 반달, 조각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월성이라고 그래요. 남대문을 정남문으로 하는 내성은 궁성 방어를 두텁게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이로써 개경을 둘러싼 성곽은 외성, 내성, 궁성, 황성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복원된 개성 남대문. 그 위에 올라서면 개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 이 남대문에 위치한 이 거리가 고려시기 중심거리로 알려진 십자거리입니다. 바로 이 방향으로 난 이 길이 이 십자거리에서 제일 기본 통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길로 따라가면 만월대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좌우편으로 시정들이 지금 말하는 그 가게들, 상점들이 쭉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주민가옥들이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개경의 고지도를 보면 당시의 가옥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처럼 집들이 빽빽이 들어선 모습이다. 개성의 번화가인 고려시대 중심거리. 전면엔 시전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로 민가가 밀집해 있었다. 고려시대에 민가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 한옥 보존지구로 정해져 옛 기와집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스스로 황도라 부를 만큼 고려인의 자부심이 넘쳤던 도시 개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코리아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고려였으니 그 수도인 개성은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 국제 도시였을 겁니다.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경은 배를 타고 예성강 하구의 국제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 입국하는데요. 그와 일행들은 개경에 있는 사신의 숙소인 순천관에서 몇 개월을 머물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124년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보고서 형식의 고려 도경을 써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전 40권으로 묶인 이 책은 고려시대 당대의 자료라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예술, 기술, 복식, 풍속 등등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송나라 사신 서경이 떠나온 백기를 따라 천년 전 국제도시 개경으로 떠나봅니다. 중국을 떠나 처음 만나게 되는 고려의 땅. 서경은 흑산도를 본 첫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흑산도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배를 감출만하다. 배가 이르면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힌다. 취재진이 찾은 흑산도는 서경이 표현한 그대로였다. 예, 바로. 여기가 지금 봉수대 가장 정상에 있는 곳이죠? 예, 여기가 상나봉 봉수대 옛날 제사터로도 쓰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흑산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상라산 정상. 봉수터가 보인다. 이곳이 바로 그 봉수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송나라 사신 서경이 지은 고려도경에 흑산도 봉수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비정되고 있죠. 남방 항로를 따라 서해를 횡단하는 험난한 백길에서 흑산도는 항해하는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다. 서경은 흑산도에 중국 사신들을 위한 관사도 있었다고 전한다. 바로 여기가 그 관사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되는데 그 인공적으로 여기를 가공한 흔적이 나가 있죠. 예. 이게 건물의 어떤 초석이었던. 예, 그 기둥을 세운 그 초석 자리가 아닌가. 돌이 좀 넓적하고 여기 이렇게 인공적으로. 예. 개경으로 들어가기 전 사신들과 상인들은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다.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옛날 마을터로. 송나라와 고려 시대에 그 중국과 고려 간의 어떤 그 문물 교류, 사신 교류, 교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점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 개성에서 나와가지고 병란도를 거쳐서 1차 통관을 마치고 쭉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흑산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남부 항로를 타고 건너가서 명주, 오늘날 영파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항로가 가장 중심이 되는 항로였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떠나온 바닷길은 명주, 지금의 영파에서 시작됐다. 중국 동남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영파. 영파는 예로부터 중국의 주요 항구였다. 세계 각지로 향하던 중국 사신과 상인들이 이곳에서 길을 떠났다. 취재진은 중국 영파시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려 사적 전시실. 영파시에 남아있던 고려와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 원래 이곳은 고려 사관이 있었던 자리다. 전시실에 걸려있는 고려 사관 상상도. 2층 건물에 마당을 갖춘 제법 규모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고려 사관은 2층 건물이었고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였다고 한다. 송나라 때 지어졌다는 고려 사관. 당시 중국에서 외국 사신을 위한 유일한 사관이었다. 那么这个主要呢是接待那个我们高丽的使者以及做买卖的这些人啊。那么这里也写着呢高丽使馆啊。那么这个时间呢是在这个1117年那个时候，这里有个主要的是接待那个我们高丽的一些商人啊、一些使者啊。 他们呢到了这里来呢，经营这个商的一些国家的大事情，而且呢做些买卖，做些买卖。 영파, 흑산도, 개경으로 이어지는 백길을 따라 고려와 송나라는 매우 빈번하게 왕래했다. 개경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 사신들이 배를 정박했던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사신이 개경에 도착할 때면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들고 나와 큰 시장을 열었다고 서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균관 자리에 들어서 있는 고려 박물관. 서경이 개경을 방문했을 당시엔 중국 사신들을 위한 객관인 순천관이었다. 고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배문양 청동거울. 고려의 해상교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짐작케 하는 유물이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낯선 이름의 나라들이 나온다. 대식국, 마팔국, 섬라곡국,
교지국. 대식국은 지금의 아라비아며 마팔국은 인도반도에 있던 나라다. 섬라곡국은 태국, 교지국은 베트남을 뜻한다. 모두 고려와 교류했던 나라들이다. 고려 가요 쌍화점에 나오는 회회아비는 이슬람인이다. 그가 고려 여인의 손목을 잡으며 구애했다는 내용에서 당시 개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고려 사회는 통일 신라 시대 때 이어졌던 해상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에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었고 외국의 앞선 기술과 문화와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는 뛰어난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개방성과 함께 외국인들이 직접 개경에 들어오면서 그 문화 교류의 접촉과 활동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슬람계 상인들이 개경에서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고유한 습속과 말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종교 의례를 위한 이슬람 사원까지 지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정착해 있었다. 그리고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국가 행사에 다양한 외국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왕실과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는 외국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으며 또 매우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려 후반에 우리가 외국 문화를 수용해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한국 문화의 그 황금기를 맞는 어떤 준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려는 경제특구 병란도를 통해 동북아 국제교역의 허브로서 세계의 상품이 오가는 국제무역장으로서 국제무대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다. 성문이 25개나 설치돼 있던 고려 개경의 외성. 외성의 모든 문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 전국으로 통하는 구조다. 모든 길은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외성과 황성 사이에는 귀족과 서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 위치해 있었다. 천년 전 고려의 황도 개경은 역동적인 국제무역 도시이자 세계 문화를 호흡하며 하나의 문화 용광로로 들끓었던 열린 도시였다. 고려 건국 1100년인 올해 예성과 하구의 무역항 병란도를 끼고 있던 국제도시 개경의 모습을 다시 살펴봤는데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6년 개성 만월 때 남북공동 발굴조사라는 문화교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남북관계 변화 속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7차례 공동 발굴이 진행됐지만 2015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8년 다시 재개된 남북 정상들의 만남 이후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시작된 이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 전체로 퍼져 중단됐던 남북 교류가 이어지고 아직은 먼 서로의 마음의 거리 또한 좁혀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